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연이어 계속 폭락을 이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자 벌써 16만원대에서 지금 12만원대로 4만원 정도 빠졌어요. 엄청나죠? 거의 30% 정도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비전이 좀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계속 뭐 공정위 사건이나 뭐 이것처럼 플랫폼 규제, 계속 플랫폼 규제를 한다 이거죠.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 유입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그래도 뭔가 택시 운수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민노총이나 뭐 기타 정교조나 여러 단체들로 의해서 정권이 창출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4차 산업시대에 4차에서 5차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시기 핀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AI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접목된 이 IT 산업에 지금 계속해서 제동을 거는 건요 뭘까요? 결국은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기득권, 이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표가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 대선 전에 다음 카카오를 조져놔야지. 네이버든 다음 카카오든 대한민국 양대 산맥을 조져놔야지. 혼쭐 내줘야지. 그들의 표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정부에서 대선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의 싸움에서 이재명이 이겼죠.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긴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러가지 약간 좀 시장의 원리에 좀 어긋나는 과감한 정책을 좀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주택으로 일단 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서워요.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 재산이 몰수되면 안 되잖아요. 몰수당하면 안 되고 위험한 처지로 빠지기 전에 저는 1주택으로 갑니다. 일단 1주택으로 갔다가 그 주택을 또 뭐 처분 조건부로 청약 당첨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주택마저 팔고요. 또 하락기가 곧 찾아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에 또 몇 년 후에 실탄을 마련해가지고 집어넣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광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카카오게임즈 한 주 있어요. 한 주. 예전에 그 상장했을 때 그냥 한 주 심심해서 샀는데 거의 한 96,000원인가요? 그때 그거 찍고 다시 이제 71,000원까지 빠졌는데 저는 그거 팔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주일 뿐더러 그냥 뭔가 내가 그 상장할 당시에 샀다라는 그 소장용으로 한번 갖고 싶습니다. 한 주 정도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제가 주식은 거의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을 빼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그 소재도 좀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또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한 주 정도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바로 이거예요. 중국의 헝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어디냐면요, 자, 그 광저우 에버그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 축구선수 중에 광주 헝다 뛰던 선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수비수 있었잖아요. 김영권인가요? 김영권? 김영권 선수가 아마 광주 헝다인가 광주 그쪽에 뛰었던 것 같아요. 뛰었던 것 같고, 거기가 이제 중국에서 최대의 부동산 재벌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고요.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거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면적 순위,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면적 순위입니다. 중국 기업에 보시면은, 자, 2위가 그 왕커인가요? 중국 왕커 그룹.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7위가 중국 헝다예요. 중국 헝다. 7위입니다. 7위고, 요게 7위이고, 이게 금액적으로는 7위인데, 면적으로는요, 중국 헝다 그룹이 2위예요. 2위인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자, 국내에는요, 어제 오늘부터 이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이미 7월부터 뉴스가 터져 나왔고요.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을 해요.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요. 잠시만요. 자,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헝다그룹의 6월 8월 주택 분양 물량이 716억에서 지금 437억 8천만 원으로 380억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지금 주가도 계속 지금 폭락을 했어요. 보시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헝다그룹 주가가 80%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이날 한국시간 오후 4시 19분에 현재 전 거래일보다 11.57% 급락한 2.98 홍콩달러 약 448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9월 14일에 이게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벌써 7월부터 이 헝다그룹이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과거에 마찬가지로 자, 리먼 쇼크 터졌잖아요. 리먼 쇼크 터졌을 때 보통 우리가 뉴스로 접했을 때는 당연히 리먼 쇼크 터졌을 때 알지만은 그게 엄청난 악효과라는 거는 결국은 주가가 최저치에다가 사상 최대의 뭔가 미국에서 경제 공황이 온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막 터져나가면서 국내에 이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영향이 있었는데 헝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월부터 중국에 안 좋은 뉴스가 터졌는데 이제 2달 지나서 대한민국에 안 좋은 뉴스가 터졌다는 거는요. 뭔가 이 헝다그룹발 이 위기가 혹시나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헝다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토지나 수많은 부동산에 투자한 또 외국계 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스위스나 뭐 여러 가지 뭐 큰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외국 자본들이 헝다그룹에서 손실을 입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또 자금을 빼서 이동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또 대한민국 증시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 이게 정말 일파만파로 커진다면은 대한민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조금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긴 들어요.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나 지금은 영향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대한민국 집값이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리먼 쇼크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쇼크뿐만 아니라 플러스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겁니다. 그때 장기간 우하향으로 갔었잖아요. 우하향으로 갔었는데 이게 혹시나 뭐 일반 다른 지역에 입주 물량과 맞물린다면 조금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게 부동산에 자,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대폭락 시대예요. 부동산 대폭락 시대. 중국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대폭락 시대. 헝다부터 시작을 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국의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생각은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대외적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결국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곳에 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천과 대구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피해라 라고 올해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올 초에 사서 올랐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부동산은 최소 2년은 보유해야지 일반 과세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꾼들이야. 여러분들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위에 있는 꾼들이야. 하루 보유하고요. 팔고 나갑니다. 왜? 법인 투자하잖아요. 법인 투자요. 법인은요. 그냥 법인 추가과세 20% 내고 연말에 그 양도 차익, 손해든 이익이든 다 합쳐가지고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꾼들이 많아요. 그냥 막 띄워놓고요 어떤 특정한 아파트 공시가 1억이짜리 막 들어가가지고 띄워놓습니다. 한 3천만원 자기가 산 거에 2, 3천만 오르잖아요. 그럼 다 타고 나와요. 왜? 다음에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분위기 좋다 하더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때 가서 들어가시니까는 이 법인한테 늘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이래요. 그 재개발 구역을 일부러 찍찍 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경기 남부권. 그런데 일부러 오래된 단지들 있잖아요. 오래된 빌라도 많은데 거기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단톡방에 홍보해요. 여기 이제 곧 구역 지정될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도 현수막 붙여요. 땡땡 지역 재개발 동의서 접수 하면서 막 사진 찍고 톡방에 막 띄웁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 막 띄워요. 뭐 대구에 유명한 부동산 카페 있잖아요. 텐인텐이라고. 거기 막 띄웁니다. 띄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처럼 대부분의
그 부동산에 돈 좀 벌어봐야겠네, 재개발하면은 돈 수억 번다더라, 이렇게 혹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께 넘기고 나오는 경우도 태반이다. 그 화가들,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 화가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요, 재개발 구역은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왔다, 대규모 입주 물량 때문에. 그래서 투자 수요가 거의 없어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가격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데는요 재개발 들어가세요. 제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데 점프하는 말에 제발 올라타지 마세요. 그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자, 이미 뜬 거 있잖아요, 덜어라, 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뜬 거, 그래, 미리 작년에 한 달 전에 진입한 너네들은 돈 벌고 나와. 나는 또 다른 거 찾을래. 그 다음에 오를 지역에 가서 선 진입을 하세요. 선 진입을 해야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 아닙니까? 자, 꾼들이 계속 자기가 먼저 사서 먼저 팔고 나오잖아요. 왜? 그들은요 계속 기회비용, 그리고 그들이 띄워놓고 또 빠져나가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라 이거죠, 제 말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중국 놈들 진짜, 죄송합니다, 중국 놈 취소입니다. 중국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 진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뭐 헝다그룹 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왜 황사든 뭐든 간에 해서 대한민국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 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 점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주목해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 매수인과 줄다리기 할 때 있잖아요, 매수인이 500만원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깎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집을 팔 일정이 있다면요, 시원하게 깎아주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되잖아요. 500만원 갖고 밀당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500만 깎아주면요, 매수인이 들어와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관대한 느낌, 매수인이 잘 돼야지 본인한테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50조 B2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설, 글로벌 증시 위기감, 이렇게 이야기해드렸고, 지금 여기에 어떤 아줌마가 노란색 옷 입은 아줌마 누워있는데, 헝다에 투자했다가, 전재산 투자했다가 지금 날렸다,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헝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자, 결국은 4년 전에 5천만원 들여 산 아파트가 지금 10억, 그가 몰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6년차 직원 박준영 씨는 33살이에요. 사내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박 씨는 2017년 서울 강북에서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4억 끼고 갭 투자로 샀는데 실투자금은 5천만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박 씨는 목돈이 전혀 없어 전액을 회사 대출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30대 초중반에 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자산 10억이라 하지만은 뭐 세금 떼고 뭐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에 12억까지 올라간다 하잖아요. 뭐 그러면 당연히 다 비과세라고 받겠죠. 그러나 지금 이분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과세를 냅니다. 일반 과세를 내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분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사용해서 전세 세입자 4억을, 전세금 4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쓰면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집을 추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게 된다면 3년 동안 대출이 제한되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바로 대출금을 전부 회수당하게 됩니다. 자, 이자는 거의 15%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억 5천짜리가 10억 됐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적당할 때 팔고 나오고요, 또 다른 쪽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본인의 기회비용은 다 날리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도 없습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요. 예? 근데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만요. 너도 살리자님. 네, 너도 살리자님. 발음이 안 되는데. 네. 회사에서 4억 대출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전세 4억 5천짜리 집에 전세 4억을 끼고 5천만 원을 회사에서 대출해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절대로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건방지게 부동산 시장을 전체를 아우르듯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